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산청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유산 보존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정소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물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물건을 왜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간직하셨나요? 아마 그 물건에 여러분들의 오랜 흔적이 깃들어 있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서머 이벤트의 주제인 흔적과 문화유산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시간이 지나면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오랜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흔적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문화유산에 담겨있는 흔적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문화유산에 남겨진 우리의 역사와 그 흔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유산은 뭘까요? 문화유산은 계승, 발전, 상속할 만한 곳으로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합니다. 말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죠?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서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줄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조선왕조실록을 들어보셨나요?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부터 25대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472년이라니 굉장한데요. 조선왕조실록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다는 점, 그리고 실록이 편찬되는 과정이 대체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는 점 등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7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조선왕조실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실록에는 왕실의 일상부터 조정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백성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삶의 흔적들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죽은 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조선왕조실록은 대략 2000여 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것들이 처음 편찬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처음 편찬 당시부터 여러 권을 제작해서 분산 보관함으로써 소실 등에 대비했는데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록들이 소실이 되었고 결국 전주사고본을 토대로 해서 다시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일부는 소실되고 일부는 일본으로 반출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록은 인쇄 방식에 따라 필사본과 인쇄본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제작 방식에 따라서는 밀랍본과 생지본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밀랍본은 한지의 내용을 기록한 후에 밀랍을 도포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그럼 왜 밀랍을 처리했을까요? 밀랍을 녹여서 종이 표면에 처리를 하면 외부의 수분으로부터 종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기록물이 가장 취약한 것이 물과 불이었으니 아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밀랍본은 생지본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밀랍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갈라지고 부서지는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손상된 실록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요? 손상된 상태 그대로 우리가 잘 가지고만 있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록 밀랍본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 실록을 손상시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밀랍을 제거하는 건 가능한지, 밀랍을 제거한다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2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아무런 처리를 못하고 있을까요? 한번 처리를 하고 나면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도 지금 상태 그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록 밀랍본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한 걸까요? 어쩌면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실록에 담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 안에는 분명 보이든 보이지 않든 흔적으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조선왕조 실록의 예처럼 문화유산도 다양한 이유로 손상이 발생합니다. 전쟁이나 사고처럼 인위적으로 훼손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 습도, 빛, 공기 오염물질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화유산이 손상되었을 때 왜 손상이 되었는지 원인을 밝히고, 손상된 문화유산을 다양한 과학기술과 방법을 이용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분야가 보존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존과학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들고 손상된 문화유산을 잘 치료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살려주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의 보존과학자들은 깨지거나 부서진 문화유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료로 보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존과학자들의 역할이나 보존과학의 범위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존 처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유산에 담긴 과거의 흔적들을 마주하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 보존과학자는 문화유산에서 과거 우리 역사의 흔적을 찾고 거기에 다시 새로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1월 오곡도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1월 오곡도는 왕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5개의 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등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보통 정전의 어저 뒤쪽이나 어진 뒤쪽에 놓여집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병풍은 창덕궁 인정전에 놓여졌던 1월 오곡도인데요. 화면이 일부 찢어지고 표면에 안료가 떨어지는 손상이 발생해서 보존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오곡도 병풍을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병풍을 제작할 때 오랫동안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풍 틀에 여러 겹의 종이를 덧대서 제작을 했는데요. 1월 오곡도 병풍에도 여러 겹의 종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접지로 사용된 종이가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답안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문원 전문가가 배접지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840년에 시행된 과거시험에 시제하고 일치하는 내용을 발견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과거시험 답안지가 병풍의 배접지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이 끝나고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합격자에게는 답안지를 돌려주고 떨어진 사람의 답안지는 비변사로 보내져서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종이가 귀했던 시절에는 고문서나 서책 등을 뜯어서 족자나 병풍 뒷면에 사용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왕실 물품인 1월 오곡도 병풍에도 사용됐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것처럼 문화유산에 남겨진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유산은 단순하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유산에 담겨진 수많은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기도 하죠.
이런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모두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의외로 문화유산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 송영문 방화 사건과 작년 연말에 있었던 경복궁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 사건이 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는 제가 이번 강연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경복궁 담장의 낙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경복궁 낙서 제거 작업의 총괄 책임자로 현장에 참여했는데요. 작년 12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경복궁 영추문 주변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의 담장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벽면에 낙서를 해놓았는데요. 낙서로 훼손된 범위가 대략 36m나 됩니다. 낙서 제거 작업은 과거의 보존 처리 사례를 참고로 해서 긴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7년 서울 삼전도비와 2017년 울주 언양읍성에서도 비슷한 낙서 훼손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사례를 검토해서 처리 방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작업이 한겨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보존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보존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1차 보존 처리는 스프레이 오염물질이 석재 표면에 흡착하거나 석재 사이의 공급을 통해서 내부로 스며들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락커 신나와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한겨울에 낮은 기온 탓에 화학물질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비를 이용한 물리적인 방법과 병행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동조역이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주 1회 모니터링을 거치고 실험실에서의 예비 실험을 통해 2차 보존 처리 방법을 결정했고요. 지난 4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보존 처리가 완료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경복궁 담장 낙서를 제거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장이 문화재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장은 문화재인가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경복궁 복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창건된 조선 왕조의 궁궐입니다. 처음 경복궁이 창건되었을 때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도 경복궁이 조선을 대표하는 궁궐인데 바로 복구 작업을 진행했을 것 같지만 꽤 오랜 시간 경복궁은 복구되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1865년 고종이 즉위한 이후에 경복궁 중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들이 고종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복궁 중건에 들어가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당백전을 발행했다라는 이야기는 역사책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복원된 경복궁의 규모는 약 500여 동이 복원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경복궁 중건 사업을 밀어붙였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을미사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을미사변은 경복궁 내 건천궁에서 벌어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데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이후 고종은 다시 경복궁을 또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경복궁에는 굉장히 많은 훼손이 일어나죠. 다른 정각을 짓는 데 필요한 부재를 가져오기 위해서 경복궁의 정각을 활용하기도 하고 조선물산 공진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정각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그 철거된 자리에는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고요. 조선 총독부 청사를 가린다는 이유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뜯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에 뜯어진 광화문이 지금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1968년이었고 정확한 위치에 복원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1968년에 시멘트로 복원된 광화문은 2010년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새롭게 목조건축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담장도 새로 다 쌓았고요. 아시는 것처럼 경복궁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면단위 문화유산입니다. 면단위 문화유산은 영역 전체가 문화재라는 의미이고 결국 담장은 궁궐의 경계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장까지 문화재에 포함이 됩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담장도 문화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담장은 문화재입니다.
경복궁 복원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1990년에 처음 복원사업이 시작됐을 때 남아있는 전각은 36동에 불과했는데요. 2045년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고종시기 경복궁 규모의 45%인 약 205동이 복원된 상태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배치도가 지금 현재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복궁 복원 사업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일까요? 왜요? 어떤 의미에서요? 당연하게도 아마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복궁 복원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변형되고 훼손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고 경복궁에 담겨져 있는 아픈 역사의 흔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복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유산에는 자연유산도 있습니다. 소나무, 은행나무, 진돗개, 공룡발자국 이런 동물, 식물, 지질물 같은 것들이 자연유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혹시 당산나무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산나무는 쉽게 말해서 마을을 지켜주는 지킴이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오래된 큰 나무들이 많은데요. 당산나무 할아버지는 이런 당산나무를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한 마을 대표들에게 수여하는 명예 자격입니다. 작년에 울진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당산나무 할아버지가 그 지역의 천연기념물인 향나무를 지켜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이 불에 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당산나무를 그 천연기념물을 지킨다는 게 혹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오랜 시간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 같은 나무가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나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흔적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알면 사랑한다는 말처럼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지키는 것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지키는 일,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까지 제대로 전달하는 일, 어쩌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그냥 지나쳤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에 남겨진 우리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